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3,551곳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 열기 얼마나 뜨거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도봉갑 당협위원장, 임세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잠깐 사전투표율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2시 현재 6.3%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제 지난 지방선거보다 조금 높고 대선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에요. 어떻게 좀 앞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이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거 구도랑도 상당 부분 밀접한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18년에 치렀던 지방선거를 생각해 봤을 때 당시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열세였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기세가 좋았었거든요.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주당으로 많은 호재를 작용해서 말 그대로 전국 지방 권력을 압승하게 되는 싹쓸이를 하게 되는 그런 선거였기 때문에 다소 자유한국당을 지지했던 내지는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 양상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 지방선거에는 다소 좀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 반면 2020년 우리 바로 지난해 이제 대선을 보게 되면 3월달에 있었던 대선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여야 간의 경쟁이 뜨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들도 벌어졌고 이러다 보니까 투표장으로 많이 나갔다 이런 게 있었고 또 사전 투표부터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번에 투표를 빠지지 않고 하겠다라는 의지들이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젊은 세대의 투표 비중이 높은 사전 투표에서도 많은 투표를 기록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 다소 불리한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내지는 진보 진영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것이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마 지난 지방선거보다는 좀 높지만 대선보다는 약간 낮은 그런 결과로 아마 비슷하게 추이가 이어져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많이 투표해야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가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좀 많이 올라야 또 그나마 좀 불리했던 선거 국면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할 수 있겠다라는 자체적인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숫자로만 딱 보시면 당연히 대선 같은 경우는 전체 투표율 자체가 한 80% 가까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사실상 비율로 보면 비슷해 보여요. 지난 대선 때의 사전투표 비율이랑. 왜냐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투표율이 50에서 많아 60%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으로 따지면은 한 3% 정도 차이 나니까 지난 대선의 사전투표율과는 좀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서 저희가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었던 이렇게 유권자들께서 많이 실망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무력했다. 이번에 무력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투표 자체를 좀 포기하고 싶어 했던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또 투표율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연연하지 않고 투표를 나가야지 이 여론조사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차원에서 투표 동료를 열심히 했었고요. 그리고 이 지방선거의 열기가 자칫한 민주당이 너무 패색이 짙을 걸 우려해서 사실 송영길 대표라던가 또 지금 개항에 계시는 이재명 후보의 등판을 좀 강력하게 요청했던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역별로 선거율이 조금 살펴보면 가장 높은 곳은 전남입니다. 11.4%로 가장 높고 전북이 8.5, 강원이 8.4, 경북이 7.8 정도를 가리키면서 조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또 낮은 데를 보면 대구가 4.3%로 가장 낮고 또 광주 역시도 5.3%로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이런 지역적인 분배. 그 대선 때도 원래 호남 쪽에 사전 투표율이 좀 높다가 마지막에 나중에 다시 우리 대구 경북 쪽에
투표율이 다시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을 좀 봤었거든요. 특히 이제 보수 진영을 지지하셨던 분들 가운데서는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와 관련돼서 부실 선거다, 부정 선거다라는 의혹이 한 차례 휩쓸고 갔었기 때문에 사전 투표 자체를 좀 꺼려하는 경향성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 사전 투표율이 다소 떨어지는 양상들을 보여줬지만 결국 본 투표에 가서는 사실은 영남이나 호남이나 투표율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거의 비슷한 차이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유권자들이 선택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때 이 사전 투표가 굉장히 부실하게 관리됐다라는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선관위원장이 사퇴를 한 뒤에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로 들어와서 선관위원장이 새로 임명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부실 의혹들도 앞으로는 더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부정 투표에 대한 의혹들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차 사전 투표가 정착이 돼서 이렇게 좀 지역별로 격차가 나는 모양들은 앞으로 우리가 선거를 더 거치면서 점점 없어지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해 봅니다. 네. 뭐 지금 화면에서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또 예상 밖으로 접전을 펼치고 있어서 많이 관심을 보일 것이다라고 했던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4%, 인천도 5.9% 정도를 보이고 있고 강원 지역이 예상외로 8.4%로 많이 지금 사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 투표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치열한 곳이 더 많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좀 다르네요. 뭐 각자 지역의 특성과 뭐 거기에 뭐 젊은이들, 유권자들 그리고 유동 인구가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뭐 이 부분은 꼭 이 지역이 투표율이 높다고 뭐 치열함이 덜하다라고 이렇게 판단은 되지는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지난번에 부실했던 관리 등으로 인해서 좀 불안했던 것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본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와서 이게 이제 적절하게 그런 의견들이 좀 혼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뭐 이 정치적인 지역적인 유분리의 의미보다는 사실 사전 투표가 매우 편리하죠. 그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도시에 있는 분들은 그냥 빨리 점심시간에 사전 투표하고 본 투표 때는 뭐 따로 어디 뭐 여행 간다던가 하는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에 나중에 똑같아 말씀처럼 나중에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크게 두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의 가장 이제 관심사 지역은 이제 인천 그리고 경기도지사 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 어제 TV 토론도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인물론을 좀 내세우면서 자기의 역량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토박이로서 철새 정치인 아니냐라는 부분을 또 강조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후보임을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유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이 유권자들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유능한 프레임은 대선 국면에서도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최대 치적이라고 불렸던 대장동이 있었는데 그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최대 치적 내지는 유능함의 상징이라기보다는 부패 내지는 의혹이라는 측면으로 국민들께 더 많이 다가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유능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대장동으로 상징될 수 있는 그 무엇이 바로 유능한 것인가라는 아마 문제의식들을 국민들께서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은 이제 대선 후보였고 대선 후보 그 다음에도 아마 대선 출마를 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과연 지역의 윤영선 후보만큼 이렇게 밀착형으로 지역 공약들을 개발하고 지역에 신경을 쓸 수 있는가? 오히려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이재명 후보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고 전국이 내 지역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천에 다소 소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계양에 소홀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유능한 인물론 자체가 과거와는 좀 다르게 확실히 계양 구민들께는 그렇게 확 와닿는 프레임은 아니다, 확 와닿는 슬로건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윤영선 후보의 선전이 저는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선 후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름과 이제 네임밸류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었죠. 그래서 이 재보궐선거라는 게 보통은 이렇게 관심이 이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토론이라는 것을 재보궐선거,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토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뉴스나 언론에 접할 수 있는 것은 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상대 후보였던 그 윤형선 후보님도 아마도 이렇게 전국적인 관심을 갖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뭐 정치적 입지가 새로 생기지 않았나 또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능력에 대해서는 뭐 아까 뭐 대장동 이슈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대선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패배한 거는 정권 교체에 대한 비율이 월등하게 높았던 것이 큰 원인이었죠.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전 정부에서는 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지만 대선 후보 그 정권 교체 비율이 50% 이상이 넘었던 것에서 거의 딱 달라붙게 만든 것도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그동안 행정 능력이라던가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에 업무 평가 1위를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인정이 있어서 그렇게 좀 따라잡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능력 부분은 저희 토론에 보시면 뭐 그동안 대선 후보 토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토론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아마도 뭐 많은 개항 주민들께서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철새 뭐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금 윤형선 후보님 뭐 25년간 그 개항에 계셨다고 하지만 사실 대근 목동에 계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연고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말씀 한번 드리고 그리고 철새를 이야기를 하려고 개항에 이제 나오기 전부터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프레임을 미리 딱 짜놨죠. 뭐 분당을 떠나고 성남을 떠나고 인천으로 가냐라는 프레임이 이미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고 철새를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분당으로 출마하신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어떤 공목을 보니까 거의 당 색깔이 무지개 색깔로 옷 색깔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당적 보유하신 분이 바로 또 안철수 대표님이 그 위원장님이지 않았나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 뭐 반론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안철수 후보까지. 후보고 이재명 네. 후보는 이재명 후보죠. 얼마 전까지 대선 후보였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나가서 김병관 후보를 상대로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가장 최근까지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대선에 출마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기네 마네 하는 수준까지 갔던 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라고 불리는 계양을까지 가셔서도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뭐 이런 철새 이런 거를 떠나서 이재명 후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이제는 과거에 이재명에게 보냈던 어떤 좋은 시선들 같은 것들 많이 걷어가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지사 얘기를 잠깐 해보죠. 이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대부분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고요. 먼저 민주당부터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초반에는 강용석 후보도 이제 단일화를 한다고 했다가 또 이제 뒤집어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원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동안에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후보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그전에는 이재명 후보 전에는요. 전부 다 그 전신,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분들 뭐 남경필 지사라던가 그리고 김문수 지사님이 쭉 차지해서 사실 민주당에서는 경기도 지사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경기도 지사를 하면서 유능한 그 행정력을 보여주면서 경기도민께 굉장히 많은 효능감을 안겨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항상 도정 평가를 1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약 시행률도 약 90% 이상을 또 차지를 했었고요. 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경기도가 이제 민주당에는 우호적인 지역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 대선 끝나고 바로 이제 한 2달, 이제 3달 만에 치러지는 선거이다 보니까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어쨌든 이게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면 정부 초기에 그런 허니문 기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약간 더 우호적이었던 분들도 그걸 좀 응원하고 싶은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을 좀 지지하는 부분을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보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워진 부분은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에 저희 뭐 그 인사청문회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국민의힘의 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뭐 날카로운 비판을 해서 좀 실점을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런 부분이 좀 잘 작용되지 않았고 또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면서 좀
그 유권자들께서 여러 가지 실망하신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이 지사 후보도 매우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매우 불안하게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뭐 결과를 쭉 지켜보면서 이긴다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 이제 경기도가 원래는 보수 정당에 유리했는데 이제는 민주당에게 좀 유리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덕이 큽니다. 그 서울 시내에서 집을 구하지 못했던 젊은이들이 대거 경기도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그 민주당을 지지했던 젊은이들이 많이 경기도에 살게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사실 경기도의 말 그대로 토양이 많이 바뀌었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이번 경기도지사의 선거 구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김동연, 김은혜 이런 구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대변인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상당 부분 대변했던,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의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른거릴 것이고,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막판 단일화를 해가지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어떤 후광을 통해서 저는 경기도지사로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 뒤에는 김동연 후보의 뒤에는 이재명 후보가 어른거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다음에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 대선의 패장 이렇게 구도가 잡혀지게 되면 당연히 여당에 조금 힘을 실어주게 되는, 대통령에 좀 힘을 실어주게 되는 그런 쪽으로 유권자의 심리들이 많이 이전하게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소 박빙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경기도민들이 힘 있는 여당, 그다음에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김은혜 후보에게 조금 더 유권자의 표심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지자체장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선거도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없어요. 하지만 느낌은 어느 정당인데 다 느낌이 오는 분위기란 말이죠. 또 굉장히 큰 권한을 갖고 있고 많은 또 예산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교육감인데 조금은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간략히 듣겠습니다. 먼저 이번엔 민주당부터 하시죠. 그렇죠.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죠. 이제 그동안 지방선거 있을 때마다 이 교육감 이 후보의 깜깜이 선거에 대한 얘기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감 같은 경우는 언론의 노출도 이제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언론의 노출도 좀 적고 하다 보니 현 교육감이 누군지도 사실 모르는 경우도 종종 있죠. 그래서 특히 또 선거에서도 정당이나 기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보통은 당을 보고 뽑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특히. 근데 이제 사람 이름을 딱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좀 미리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표용지마저도 이제 랜덤 추출이라 그래가지고 후보들이 계속 뭐 사람마다 칸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특히 서울에 있는 교육 같은 경우도 예산이 약 10조 정도로 되는 그 큰 예산을 갖고 또 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히 그냥 찍기 하듯이 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 100년지 대계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직책이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또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게 교육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정당의 색이나 정치색을 드러내는 것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정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진보 단일 후보다 하면 예전에 뭐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뭐 보수 후보다 그럼 보수 정책에 맞는 그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표되는 정책으로 진영을 조금 더 나타낼 수 있는 걸로 보여주는 방법 말고는 이걸 정당을 색을 드러낸다고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정당이 책임 공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은 어떻게 보면 교육부 장관보다 교육감이 쓸 수 있는 뭐 예산이라든지 행정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훨씬 더 크거든요. 과연 그것을 국민들께서 충분한 정보 없이 사람만 보고 투표를 할 수 있느냐? 우리 국민들이 그거 하나하나를 다 들여볼 만큼 시간이 많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가지는 자리의 무게감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당이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해서 공천을 하는 방향이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제 교육감이 쓸 수 있는 예산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 행정부에서 나오고 또 국회에서 예산을 짜는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결국 정치인들, 그다음에 정당과 긴밀하게 협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학생 수들이 많이 줄다 보니까 교육 제도나 아니면 교육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개편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역시도 결국 국회의 힘과 행정부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같은 것이 사실은 어떤 예산의 퍼센테이지의 일부를 계속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기 때문이라도 저는 이런 식으로 깜깜이 선거로 교육감이 치러지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정당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내면서 필요한 제도적 개혁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예산들을 그때그때 교육감이랑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이 훨씬 더 학생들이나 아니면 국가의 미래에 적합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교육감 후보가 어떤 후보, 우리 지역은 어떤 후보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투표장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이제 정부 공기업 민영화 검토한 적 없다. 이 얘기 오늘 왜 한 겁니까? 이제 민주당이 선거 기간 동안에 민영화 반대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국민의힘을 공격하고 민주당의 슬로건을 그런 식으로 내세웠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기업 민영화를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민영화를 반대한다고 민주당이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고발도 이뤄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좀 개탄스럽게 느끼는 부분은 민영화를 반대할 수 있죠. 민주당에서 민영화를 반대할 수 있는데 이 민영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의적이지도 않고 국민의힘이 주장한 바도 아니고 말하자면은 굉장히 동떨어진 이슈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과거에 민주당은 진보 정당으로서 과거 적극적인 진보 의제들을 선거 기간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약자를 위한 어떤 복지제도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를 말하자면 진보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진보 정당으로서 해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뜬금없는 민영화가 갑자기 등장했거든요. 게다가 이미 이전이 다 끝나버린 용산 집무실과 관련돼서도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 거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지금 내세울 만한 정치적 아젠다가 없다. 선거를 이끌어 나갈, 국민들의 마음을 울릴 만한 그런 정치적 구호 자체가 부재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 뜬금없는 민영화에 대한 반대 공격이 저는 왔다고 생각이 되고 이거는 민주당이 굉장히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 정부 때부터 이런 부분 추진하다가 많은 역풍을 맞았던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굳이 오늘 선거날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때 그 김대기 실장이 인천공항 민영화 지분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지분 매각이 바로 민영화의 우회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도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야당의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한번 보시면 김대기 실장님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 수석을 하고 또 정책 실장까지 지내고 최근에는 이 맥쿼리라고 또 예전에 인천공항 매각을 이렇게 주도를 했었던 곳에 지금 상임이사였나요? 하여튼 그런 감독이사 이걸 지내신 분이라서 이게 아주 맥락이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 또 이제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한전에서도 전기 요금에 대한 그 부분 개편에 대한 이렇게 언급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민영화란 얘기는 안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지분 매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걸 내포하고 있는 거고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한 30% 40%의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게 정부 그 기업에서는 경영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분이 40%는 적은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일단 이야기를 했던 거는 맞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김대기 실장 같은 경우는 이 매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가덕도 공항도 지어야 되고 인천공항도 확장해야 되고 쓸 돈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돈으로 해야 된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무슨 정치 공세적으로 갑자기 없는 얘기를 만든 게 아니라 분명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실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마치 국민의힘 당론이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추진하거나 내지는 각 지자체장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를 비판한 것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민영화 반대 자체가 지금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거 아니고도 얼마나 많은 산재한 우리 지역별로의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은 어떤 주된 스피커로서 그다음에 당론이라든지 아니면 국정 운영의 방향을 결정적으로 딱
이 매듭질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아닌 것을 가지고 계속 민영화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그리고 저도 비판하는 것입니다. 네. 정부 초기에 대통령 비서실장만큼 영향이 있고 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거고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짧게 하나씩만 질문 드립니다. 국민의힘 윤종원 국무조정실장 임명 어떻게 됩니까? 당내에서 좀 얘기가 많던데. 그러니까 당에서는 지금 좀 반대를 하는 입장인 것 같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총리께서는 이 부분을 좀 추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아직까지 이제 의견 조율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다음에 국회가 마치 청와대의 출장소 아니냐, 어떻게 대통령 청와대의 입장과 국회 입장이 이렇게 같을 수 있느냐라는 비판들을 국민의힘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당정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국회의원 입장에서 그다음에 여당의 입장에서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대통령과 그다음에 정당이 잘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호중 위원장과 박지원 위원장 좀 힘들어 보이는데 비공개 회동도 했다지만 별 얘기는 없어요. 어떻게 될 겁니까? 비공개다 보니까 이제 당사자들만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이렇게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민들과 유권자께서 매우 안 좋은 모습이죠. 이게 국민들께서 제일 불안해하고 안 좋아하는 게 집안 싸움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루빨리 비대위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두가 다 깨닫고 선거에서 지금 바닥에서 열심히 목숨 바쳐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우리 후보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봉합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